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14주 강의,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죠. 그래서 마지막 전주 강의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 시간에 핵물리학을 이어서 기본 입자를 공부합니다. 기본 입자 하면은 뭐 여러 번 들었기도 하고 생각날지도 모르겠어요. 기본 입자는 사실은 오래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가장 작은 입자가 무엇일까? 더 이상 나뉘어지지 않는 입자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한 것은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하면서 상당 부분 다뤘던 것을 기본 입자를 다시 정리하는 입장에서 한번 원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솔입자라고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에서 원자라고 얘기할 때 원자가 기본 입자인 줄 알았어요. 또 솔입자라고 얘기할 때 솔입자가 기본 입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본 입자가 원자도 아니고 솔입자도 아니고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워서 잘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쿼크와 렙톤이 기본 입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솔입자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솔입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번 주 마지막 시간에 쿼크와 렙톤에 어떻게 이르게 됐는지 어떻게 쿼크와 렙톤이 기본 입자라고 생각하게 됐는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많이 익숙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맨 처음에 원자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건 벌써 언제? 2500년 전에 원자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원자설이란 애톰, 원자가 애톰이죠. 애톰을 우리가 번역을 원자라고 했는데 애톰은 원래 그리스 말인데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설을 처음 주장한 건 누구예요? 맨 처음 주장한 거 누구예요? 네, 그렇죠. 그거 배웠죠. 데모크리토스의 스승인 레오시푸스였어요. 그래서 언제 사람이냐면 기원전 480년대 사람. 그래서 원자설을 최초로 주장했는데 사실은 누가 더 유명하냐면 이 사람의 제자가 더 유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모크리토스가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자설을 발전시켰는데 옛날에 그때 그 그리스 시대에는 이 원자설에 대해서 사람들이 설득력을 가졌냐면 가졌겠어요? 못 가졌겠어요? 못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아리스토텔레스에 눌렸죠. 당시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위세가 컸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원자가 기본 입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가 기본 입자라고 그랬어요? 기본 입자는 네 가지다. 훨씬 더 간단하죠. 사실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원소설을 얘기할 때 이 사원소설을 가지고서 물질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거 엄청 잘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데모크리토스는 원자설을 주장했지만 그 원자설 가지고 뭘 설명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짜게서 더 이상 짜게지지 않는 게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였지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 원자설이 다시 빛을 보는 거는 나중에 이제 18세기에 와서 달톤이 다시 이걸 꺼내 들었기 때문에 그 옛날에 처음 주장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역시 레오시푸스나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돌턴이 어때요? 18세기에 영국에서 원자설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나오는데 아인슈타인이 뭐 웬만하면 다 나와요. 왜 아인슈타인이 나오냐면 왜 나오는지 한번 보자. 아인슈타인이 왜 나오냐면 그렇네. 원자를 최초로 직접 본 사람입니다. 또는 보여준 사람. 왜 그러냐면 이때만 하더라도 이게 언제예요? 1905년 하면 20세기에 이미 들어왔죠. 20세기에 들어왔을 때도 이제 돌턴의 원자론이 나오고 그렇게 이제 기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원자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또 원자가 있다는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직접 원자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원자를 직접 볼 수 있는 장치는
없다. 당시의 현미경으로도 원자는 볼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자가 있다는 직접 증거는 보려고 생각도 안 했고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있었던 일이 뭐냐면 아주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 이상한 일 중에 하나를 아인슈타인이 해결했는데 그 하나가 바로 1905년에 상대성 이론, 특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냈던 논문이 사실은 논문 한 편만 낸 게 아니었죠. 세 편을 연달아 냈습니다. 그 세 편이 유명한 특상대성 이론, 또 광전 효과, 그 다음에 브라운 운동,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다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물론 광전 효과 때문에 노벨상 받았죠. 브라운 운동도 굉장히 획기적인 거였어요. 브라운 운동은 뭐냐면 이게 이제 브라운 운동인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혹시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람 있습니까? 브라운 운동. 이거 왜 중요하냐면 이 브라운은 무슨 특징이 있겠어요? 네? 규칙 없이 진동하지만 규칙 없이 진동해도 뭐 크게 이상할 거 없어요. 사실은. 뭐 규칙 없이 진동하는 거 많죠. 근데 이게 이상한 건 뭐였냐면 뭘까? 이게 이상한 게 뭐예요? 그렇지. 가만히 기다리면 대개의 경우에 무질서하게 움직이더라도 가만히 기다리면 가라앉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가라앉아요. 근데 이건 절대 안 가라앉는 거예요. 이게 이제 브라운 운동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빗물 있으면 빗물 흙탕물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다 가라앉았고 위에 깨끗한 물이 되죠. 그러다 뭐 때문에 그래요? 중력의 효과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 가라앉지 않는 것은 무슨 일이냐면 여기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요거를 때려준다는 뜻입니다. 지금 요놈들 지네들끼리 부딪혔다면 이거 가라앉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네들끼리 부딪히고 그다음에 지구가 잡아다니까 가라앉아야 되지만 이것도 다른 놈이 있다고 하는 다른 게 바로 뭐냐면 물 분자들 여기 물속에 이게 있다면 그래서 이게 분자가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보여준 거다라고 해서 이게 브라운 운동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제 바로 사실은 그 아인슈타인이 이걸 보여주기 전에 이미 원자가 기본 입자가 아니라는 증거들이 바로 있었어요. 이건 간접적인 증거여서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분명히 이건 원자가 기본 입자가 아니라는 증거인데 원자가 기본 입자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쪼개지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겠어요? 그 안에 무엇이 안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들어있으면 그거가 꺼내면 되겠죠. 무엇이 안 들어있다는 것인데 그 기본 입자가 아니라는 증거 첫 번째가 뭘 들 수가 있냐면 바로 멘델레프의 원소의 주기율표입니다. 원소의 주기율표가 왜 원자가 기본 입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겠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원자란 다 독립적인 거야지 되는데 비슷한 게 있다면 이거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죠.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관계는 그 관계를 주는 건 어디에 들어있겠어요? 그 속에 들어있어야 되겠어요. 그 속에 비슷하게 들어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멘델레프는 이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1834년 그래서 아인슈타인보다는 상당히 더 오래전 사람이죠. 러시아가 이런 주기율표를 만들었는데 어떤 멘델레프가 당시에 만든 주기율표는 이렇게 안 생겼지만 오늘날 만든 주기율표는 봤더니 이제 다 채워졌어요. 봤더니 이게 주기율표의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세로로는 전부 다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원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원자의 주기율표를 만들 때 원자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 알고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아직은 없었어요. 그냥 원자를 질량별로 쭉 나열해놨을 뿐이에요. 네. 그래서 원소의 주기율표는 동일한 성질을 갖는 원자가 여러 종류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게 바로 기본 입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더 직접적인 증거가 있겠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직접 이건 분명히 원자 속에서 나왔어 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누가 봤습니까? 네, 톰슨이 봤죠. 그래서 영국의 조세프 존 톰슨이 1897년에 크룩스관을 이용해서 응극선 실험에서 발견한 전자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브라운 운동에 대한 논문을 1905년에 썼다면 존 톰슨이 전자를 발견한 건 1897년인데
톰슨은 우리 여러 번 나왔었죠. 조세프 존 톰슨, J.J. 톰슨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음극선관, 우리가 공부했어요. 크룩스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를 진공관으로 만들고 이 안을 불활성 기체를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음극이고 이거 양극하면 놔두고 나서 큰 전이차를 주면 여기서 푸르스름한 관이 생겼는데, 이 음극선 실험의 특징은 뭐냐면 경로에다가 뭐를 놔두냐면 전기장과 자기장을 놔두면 이게 이렇게 휘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휜다는 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놈이 전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하를 가지고 있는 놈이, 원래 물질은 다 중성이죠. 중성인데 전하를 가지고 있는 놈이 튀어나왔어요. 이건 나올 수 있는 데가 어디밖에 없냐면 중성인 것 내부밖에는 절대로 없다는 확신 가질 수 있겠습니까? 네. 바깥에서는 전하가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분명히 원자 속에서 나왔구나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다면 어때요? 원자 속에서 뭐가 나오면 원자가 기본 입자입니까? 아닙니까? 네,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확실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누가 나오냐면 우리가 이미 전에 배운 것처럼 러더포드가 나옵니다. 러더포드는 조세프 존 톰슨의 직계 제자였어요.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영국에서 뉴질랜드로 이민간 농부 집안에서 뉴질랜드에서 출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했어요. 석사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뉴질랜드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서 아까 얘기한 조세프 존 톰슨의 제자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박사를 받고 박사 엄청 일찍 받았어요. 2년 걸렸어요? 3년 걸렸어요? 네, 3년. 박사를 받았는데 취직이 안 돼요. 그때 이미 이 당시에도 물리학 박사는 취직이 좀 안 됐어요. 네. 특히 이제 뭐 제대로 취직을 하려면 영국이나 뭐 유럽 뭐 이런 데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이 안 됐는데 취직을 해야지만 됐어요. 왜 취직을 해야지만 됐을까? 네? 가난해서. 아니에요. 뭐 20몇 살인데 자기가 가난하다. 뭐 이거는 저 부모님은 뉴질랜드에서 농사 짓고 잘 사는데 거기서 기다리는 처녀가 있었어요. 가서 결혼을 해야지 됐어요. 그래서 캐나다에 가서 맥길 대학이라는 데 갔어요. 근데 당시 캐나다는 어떠냐? 거기는 정말 연구라고는 하나도 안 하는 완전히 천박한데요. 거기 가면 아주 비장한 각오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러더포드는 거기 가서도 그 학교를, 맥길 대학을 굉장히 유명한 학교로 만들어 놨어요. 사실은 러더포드가 방사선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방사선 연구에 아주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그런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 많이 해가지고 1907년에 다시 맨체스터 대학 교수로 옮깁니다. 그리고 1908년에는 캐나다 맥길 대학에서 수행한 연구를 가지고 노벨상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1911년에 알파선을 금박에 충돌시키는 실험을 통해서 원자핵을 발견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냐면 조세프 존 톰슨의 후임으로 이제 그 케임브리지 대학에 카벤디시 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모든 일이 다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웬만한 물리학자는 다 카벤디시 연구소 출신입니다. 근데 그 톰슨이 오랫동안 거기서 소장을 했고 그 다음에 러더포드가 이어서 거기서 또 오랫동안 소장을 했는데 1937년에 수술하다가 사망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뉴턴 옆에 안장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맨체스터 대학은 조금 중요한 대학이니까 소개하고 넘어가면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여기서 뭐 했습니까? 원자핵이 발견이 됐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사실은 사업가, 섬유사업가 오웬이라는 사람이 오웬 대학을 설립을 했는데 그 주위 대학을 전부 다 합해가지고 맨체스터 대학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908년 러더포드는 노벨상 수상자가 돼가지고 이 학교에서 초빙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부임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그때 박사후 연구원 가이거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가이거 계수기, 가이거 카운터 있죠? 그 사람이에요. 가이거 계수기가 바로 방사선이 들어오면 뚜깍뚜깍 소리 내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실험한 게 바로 그런 거 실험한 거예요. 자, 그런 사람. 그래서 뭘 했냐면 알파선을 검출할 수 있는 스크린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뭘 발랐냐면
황화 아연이라는 걸 발랐어요. 그러면 알파선을 탁 내면 거기서 형광이 팍팍 빛이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당시에 실험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암실에서 합니다. 암실에서 알파선을 착 보내면 거기가 스크린이 도달하면 번쩍하는데 그 번쩍이 크게 나겠어요? 조그맣게 나겠어요? 조그매요. 그거 그냥 맨눈으로 보면 잘 안 보여요. 뭘로 봐야 되겠어요? 네? 현미경으로 볼 수는 없죠. 뭘로 보냐면 망원경으로 봅니다. 망원경으로 관찰했어요. 따라서 그런 거 한 1시간쯤 관찰하면 어떻게 했어요? 눈이 굉장히 아프겠죠. 그것뿐 아니라 지금 여기다가 라듐 같은 거, 폴로늄 같은 거 놔두고서 막 이렇게 지금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상상을 못 하죠. 거기 이렇게 있으면 그 좀 어떻게 했어요? 막 알파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곤란하겠죠.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1909년 제자 마스덴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명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실험한 사람이에요. 원자핵 발견하는 실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이었냐면 사실 이건 톰슨의 원자 모형이죠. 원자 속이 이렇게 생겼을 거다. 저 노란 게 양전하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전자는 저렇게 박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보니까 러더포드는 저 안이 진짜 저렇게 돼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걸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 들어가 봐야 되죠. 근데 거기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웬만한 빛 같은 거 이런 거는 들어가지도 않고 뭐 그러죠. 근데 여러 가지 에너지라든가 질량으로 봐서 알파선은 아마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부에 그걸 보내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근데 원자 속으로 들어가려면 원자가 여러 겹 있으면 잘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한 겹으로 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원자를 한 겹으로 피냐면 이게 한 겹으로 피는데 이렇게 잘 펴져야 되는데 제일 잘 펴지는 게 금이에요. 그래서 금을 쫙 폈어요. 그러면 금을 쫙 펴가지고 이거 원자 한 겹이면 두께가 얼마인지 아세요? 1나노미터. 뭐 1나노미터 수 나노미터 정도가 되면 그 한 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한 10나노미터까지는 한 겹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거 10나노미터인지 아닌지 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뭘로 재겠어요? 뭘로 재겠어요? 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험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여기 요 금을 필 금을 요만큼 핀다고 쳐요. 그럼 요만큼 피는 금의 질량은 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질량 재면 거기에 부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알아요? 물 담아봐도 알지만 밀도 알면 알죠. 물 담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밀도 알면 부피 알 수 있죠. 그다음 이걸 펴요. 피면은 면적은 쉽게 측정해야 못해요. 면적 좀 틀려도 돼요, 안 돼요? 뭐 좀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부피를 면적으로 나누면 그게 바로 뭐예요? 두께죠. 두께 측정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네, 굉장히 쉽죠. 그래서 잘 폈어요. 잘 펴가지고 거기다가 금을 이용해서 펴가지고 거기다가 금의 부피를 금박의 넓이로 나누면 금박의 두께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두께가 원자의 지름 정도의 얇게 펴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뭘 이용했냐면 여기에 폴로늄이나 라듐 같은 이런 방사성 동위 원소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나오죠. 그래서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여기다가 자기장을 이렇게 걸어줘. 이건 자기장이에요. 그러면 감마선은 자기장하고 관계없으니까 쫙 앞으로 가버리고 베타선하고 알파선은 반대로 가요. 전하가 반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알파선만 추려낼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 알파선 막 아무 방향으로 가는 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냐면 아무 방향으로 가는 거 내가 요거 막 이렇게 조절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납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그러면 납을 지나가는 건 다 막히죠. 구멍으로만 나오죠. 그럼 일단 구멍을 좀 나오면 약간 앞으로 가는 것만 나오죠. 또 한 번 구멍 뚫는 거 통과시키면 되게 앞으로 가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 방사선인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은 방사성 동위원선이 저절로 나오는데 알파선, 베타선을 경로를 휘게 할 수가 있으니까 납으로 구성된 차폐방을 이용해서 잘 조준된 알파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 그런 거 하는 거겠어요.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하겠어요. 실험 장치는 뭐 대강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이제 소스가 나왔어요. 여기서 알파선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금박이 있는데 금박을 통과해요. 여기는 뭐예요? 황화 아연을 바른 스크린이 이렇게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번쩍번쩍 하는 거를 이제 측정을 하겠어요. 그러면 대강 어디에서 번쩍번쩍 해야 되냐면 요 앞에서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실험 아니에요. 앞에서 그냥 번쩍번쩍 하면 번쩍번쩍 하는 거 실험한 거예요. 큰 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이게 스크린이라면 이런 놈들도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아주 이상한 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비유로 얘기하면 여기에 창호지가 있고 여기다가 대포를 쐈는데 대포가 창호지에 맞고 뒤로 돌아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상한 거였어요. 아주 얇은 금박에 알파선은 에너지가 굉장히 큰데 이걸 통과 함께 뒤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걸 설명해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폴로늄 또는 라듐 원소에서 반응되는 알파 입자를 이용했는데 근데 이 스크린에서 검출기로 사용을 해가지고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맨체스터 대학의 지하실에 설치한 실험실에서 마스덴이 망원경으로 섬광을 봤어요.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예상대로 앞쪽에서 발견됐지만 일부는 뒤쪽에서 관찰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톰슨의 원자 모형이 맞다면 알파선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알파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근데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튀어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양전하가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나가지만 여기에 맞은 놈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양전하가 있는데 왜 여기 맞은 건 안 나가고 여기 맞은 것만 나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양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면 이 안에 들어가면 그때 전기력은 어떻게 작용하냐면 요 안에 들어가면 요 안에 있는 놈만 청력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이때는 거리에 비례하는 청력이 되는데 이렇게 작으면 굉장히 작으면 쿨롱 법칙에 의해서 두 입자 사이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런 청력이 작용해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뛰쳐나올 정도면 이게 얼마나 작아야 되는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러더포드가 금방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서 어떻게 했냐면 6개월 동안 수학과에서 공부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게 저리로 나갈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공부한 다음에 결국 원자 속에 얼마만큼 작은 반지름 속에 요 안에 양전하들이 다 들어있어야지 이렇게 거꾸로 탕 튕겨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계산한 다음에 원자핵을 발견했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발견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제 문제점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 톰슨의 원자 모형은 만약에 원자핵이 전부 가운데 양전하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이 양전하고 전자는 음전하니까 잡아다니죠. 그래서 금방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들이 전부 다 오그라들겠어요. 그 오그라드는 시간을 계산하면 뭐 10의 마이너스 몇십승 초에 그냥 금방 오그라들어야지 돼요. 쫙 오그라든다는 뜻이에요. 원자가 오그라든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주위에 보면 원자들이 별로 안 오그라들죠. 그래서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전자들이 여전히 톰슨의 원자 모형처럼 분포한다면 원자는 쪼그라들어 버려서 러더포드는 원자핵을 밝혀낸 후에 톰슨 원자 모형을 수정한 새로운 원자 모형을 발표하죠. 그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수정했냐면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돌렸죠. 이렇게 돌렸어요. 그래서 양전하는 원자 중심부에 있고 아주 좁은 영역에 있고 이것을 원자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원자의 질량은 전부 다 원자핵에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전자는 엄청 가벼운 걸 아니까 원자핵 속에 질량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그래서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은 원자가 기본 입자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이제 증거가 돼 있죠. 이제 이거 뭔지 다 알았어요. 원자 속에 뭐 있는지 다 알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많이 해결됐나? 처음엔 아주 해결된 듯 했어요. 러더포드가 원자 모형을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봤더니 태양계에는 태양 주위에 행성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원자 속에는 원자핵 속에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이 뭘 만들어도 다 이렇게 일관성 있게 태양계나 원자나 똑같은 방법으로 만든 것 같으니까 기분 되게 좋죠. 네, 그래서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은 마치 원자 내부에 태양계가 들어있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겼을 뿐 아니라 또 그뿐 아니에요. 여기서 태양이 행성들을 잡아다니는 만일력 법칙이나 또는 원자핵이 전자를 잡아다니는 쿨롱 법칙이 모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고 이제 모든 건 다 해결됐구나라고 생각하기도 잠시 바로 다른 일들이 생기는 거죠. 바로 첫 번째가 뭐였냐면 원자핵 주위에 뺑뺑 돌면 전자들이 뺑뺑 돌면 무슨 일이 바로 벌어져야 되냐면
전자기파가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송전 안테나예요. 송전 안테나에서 전파가 막 나오죠. 이 송전 안테나에서 전파가 어떻게 나와요? 막 내보냅니까? 뭘로 펌프질 해가지고 어떻게 나와요? 네, 여기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 바로 나와요.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건 별게 아닙니다. 여기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막 변하면 여기는 전화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막 변한다는 건 뭐예요? 전자기파. 그러니까 파동이라고 하는 건 한쪽에서 흔들어주면 전부 다 흔들어 나가는 거죠. 전자기파가 전달되는 것은 전자기 유도 법칙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전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이 생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이 생기고 해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장, 자기장 변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는 전하가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하가 예를 들어서 1초에 100번 움직였다. 그러면 진동수가 100짜리의 전자기파가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송신 안테나에서 전자기파가 나가는 원리예요. 안테나에서 전자기파가 가속운동하는데 원운동도 가속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한 번 움직이나 원운동 한 번 움직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속운동하는 전하는 전자기파를 내보내는데 그때 1초에 100번 원운동한다면 진동수가 100Hz짜리가 전자기파가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전자기파를 내보내면 전하가 내보내면 전자기파가 나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가 나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에너지는 만들어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죠? 원래 갖고 있는 놈이 나가는 거예요. 누가 갖고 있는 거? 이 전하가 갖고 있는 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가 있던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면 이 전하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감소해야지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 있는 전자는 이 전자의 에너지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감소해요, 안 해요? 여기서는? 그렇죠. 여기서는 전력을 제공하죠. 그래서 에너지를 자꾸 받아요. 에너지 자꾸 받아요. 근데 원자핵 속의 전자는 누가 에너지 줘요, 안 줘요? 안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느냐? 그 전자의 운동 에너지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속 운동하는 전하로부터 전자기파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을 바로 여기다 딱 집어넣으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나선형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전자가 원자핵 주기를 회전하면 전자기파를 내보내야지 되는데 그렇게 내보내면 운동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면 어떠냐? 천천히 돌면 그 전기력은 그대로 있으니까 더 작은 원을 돌게 됩니다. 그래서 더 작은 원을 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원자핵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까 톰슨 원자 모형에서 정지해 있기 때문에 원자핵으로 갔죠. 그거나 뺑뺑 돌면서 원자핵으로 가나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나 계산해 봤더니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불안정하기는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통 물질에서는 전자기파가 항상 방출되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방출된다면 어떠냐면 요거 도는 회전하는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니까 진동수가 점점점 큰 놈이 나와요. 이 말은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방전을 시켜요. 이게 이제 뜨거운 기체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다 프리즘 통과시키면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나와요. 그래 우리가 전에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 이 선 스펙트럼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보통 원자에서는 전자기파가 나오지 않고 선스펙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뜨거운 기체에서 나오는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이것을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이게 바로 원자에서 나오는 정보예요. 그래서 원자 모형이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러더포드는 안 됐죠. 그때 누가 나오냐면 덴마크의 닐스 보어가 이제 나옵니다. 닐스 보어 코펜하겐 대학의 생리학 교수의 아들로 출생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코펜하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역시 카벤디시 연구소에서 톰슨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맨체스터 대학에서 러더포드와도 함께 연구한 다음에 다시 덴마크로 돌아가서 코펜하겐의 이론 물리학 연구소를 세우고 거기에 이제 아주 우수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 쫙 모아가지고 이때 한참 재밌는 이 원자 모형을 공부를 합니다. 그때 1913년에 보어의 원자 모형을 발표해요. 이 원자 모형이란 사실은 별게 아니었어요. 가정을 세 가지 했죠. 가정. 근데 좀 더 얘기하면 이론을 설립한 다음에 1922년에
1913년에 제안한 원자 모형을 공로 때문에 노벨 물리학상도 받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또 몇십 년 후에는 아들도 핵물리, 원자핵의 구조, 무거운 원자핵의 구조에 기여한 공로로 또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난 이 사람 그 아들은 직접 한번 본 사람이에요. 네. 이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관찰된 스펙트럼을 잘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보의 원자 모형. 우리 보의 원자 모형 이미 다 공부했어요. 우리 그냥 복습하는 셈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의 원자 모형의 가정은 몇 가지였냐면 세 가정이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미리 정해진 에너지 궤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이게 뺑뺑 돌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한 궤도에서만 돌 수 있는데 그때는 전자기파가 안 나온다. 그래서 정해진 궤도에서 회전하는 전자는 전자기파를 내보내지 않는다. 근데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이동할 때만 전자는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한다. 더 낮은 에너지로 내려올 때는 내보내고 또 에너지를 받으면 더 높은 에너지 궤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가정, 이건 왜 성립하는지 모르는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만 한 다음에 뉴턴 역학을 적용하면 이 가정 아래 뉴턴 역학을 적용하면 선 스펙트럼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자역학이 나와서 아주 잘 해결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예요.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기본 입자가 뭔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적어도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이제 또 가만 보니까 자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어서 그 전자가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정해진 궤도에서 원운동하고 있으면 이제 다 해결이 됐는데 해결 안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기율표를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주기율표를 들여다봤더니 주기율표가 무슨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까? 원자번호 순서로 돼 있죠. 그러면서 원자번호 순서로 돼 있으면서 원자량이 커지는 순서대로 원자번호를 매겼어요. 그랬더니 같은 이제 성질을 갖는 원자들이 쭉 있었죠. 그런데 그때 원자 번호하고 그다음에 원자의 질량, 원자의 질량은 이상하게도 똑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원자량인데 원자량, 수소 원자량은 이렇고 뭐 이런데 이 똑 떨어지지 않는데 이거 보면은 똑 떨어지지 않지만 이게 뭐 14.5 이러지는 않고 14.1에 가깝든지 뭐 15.9에 가깝든지 그러죠. 그래서 그 가까운 정수를 할 것 같으면 그걸 우리가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질량수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원자 번호하고 질량수가 어때요? 비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면 원자 번호는 원자에 포함된 전자수예요. 그다음에 원자량은 원자의 질량인데 우리 두 가지가 있어요. 원자 속에는 전자와 원자핵이 있다.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고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다. 그거밖에 안 들어있다. 근데 요놈이 전체적으로는 중성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자핵 속에 들어있는 양전하의 양이 전자가 갖는 음전하의 양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개수가 두 개가 비슷해야 되겠어요. 비슷해. 근데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이게 아주 이상했어요. 원자핵에 포함된 양성자의 수가 같을까? 원자의 질량은 양성자가 전자 하나, 양성자는 이제 그 당시에 뭘로 생각했냐면 수소의 원자핵을 양성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헬륨에는 양성자가 몇 개 들어있어야지 전하는 맞냐면 2개 들어있어야지 전하가 맞아 떨어지죠. 근데 여기에 뭐처럼 보여요? 4개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거 아주 굉장히 이상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했더니 근데 당시 알고 있는 입자는 전자하고 양성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전자와 양성자가 원자와 원자핵을 만든다면 요거 2개만 가지고 설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자에는 Z개의 전자가 있고 원자핵에는 A개의 양성자가 있으면 그러면 전하가 안 맞죠. A가 더 크니까. 그래서 원자핵 속에다 뭘 더 집어넣어주냐면 이건 정기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원자핵에 A개의 양성자가 있고 A-Z개의 전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전하가 맞아 떨어져요. 전자가 있다고. 근데 금방 원자핵 속에는 전자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좁은 데 있는데 아주 질량이 작은 게 그렇게 좁은 데 있으려면 에너지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전자가 원자핵 속에 있다면 그 안에 들어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자가 원자핵에 포함될 수 없다면 원자핵의 구성 요소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일단 들어가지고 그거를 알아내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나오냐면 제임스 체드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쭉 톰슨, 러더포드, 보어, 그다음에 체드윅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체드윅이 뭐 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중성자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어디서 발견했겠어요? 나도 잠깐만 여기 나오나 어디서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 사람이 맨체스터 대학에서 러더포드의 지도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데 군대 갔어요. 뭐해서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서 군대 갔어요.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영국 사람인데 1차 대전 하니까 영국 사람이 다시 영국으로 못 들어가서 붙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1919년까지 붙잡혀 있다가 영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캐벤디시 연구소 소장인 러더포드의 지도를 그래서 카벤디시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1932년에 중성자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꽤 오래 걸렸어요. 중성자 발견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1935년에 바로 중성자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우리 전에 상대성 이론 할 때 뮤온 같은 거 이런 거는 저 꼭대기에다가 우주선 실험해 가지고 이제 했다고 하는데 중성자는 우주선 실험으로 관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우주선에서 중성자 안 만들어져요. 우주선에서부터 나오는 건 뭐 때문에 한다고 그랬어요? 대기권 끝에 뭐가 충돌하냐면 양성자가 충돌한다고 그랬어요. 양성자의 운동 에너지가 질량으로 만들어지는데 중성자는 어때요? 양성자보다 질량이 더 크죠. 그래서 그렇게 큰 질량은 우주선 실험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됐냐면 사실은 핵반응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알파 소스에서 알파선이 나오는데 알파선이 베릴륨에다 통과시켰더니 여기서 뭔가가 나왔나 봐요. 그 다음에 파라핀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놨더니 이건 파라핀은 수소가 잔뜩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수소가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파라핀에 있는 수소가 여기에는 굉장히 에너지가 큰 놈하고 부딪혀가지고 프로톤이 나왔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근데 여기 있는 놈은 전하가 없는 거예요. 중성이에요. 당시에 중성이면서 에너지가 굉장히 큰 건 뭐밖에 없었냐면 감마선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실험을 누가 했냐면 사실은 퀴리 부인의 첫째 딸 부부인 이레네 졸리오 부부가 이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을 해가지고 뭐라고 해석했냐면 여기에 있는 알파선에서 나온 베릴륨에서 충돌시켰더니 뭐가 나왔는데 이 뭐가 감마선이라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감마선의 에너지가 굉장히 크니까. 근데 감마선이 부딪혀가지고 양성자가 나와 라고 하는 것을 러더포드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자는 질량이 굉장히 크죠. 감마선은 질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이 없는 놈이 에너지만 가지고 때려가지고는 질량 큰 놈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질량 큰 놈이 당시 알고 있는 기본 입자 중에서는 제일 큰 게 질량 큰 게 양성자인데 양성자 같은 놈이 튀어나오려면 그만한 질량을 갖고 있는 놈이 때려줘야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실험했어요. 그래서 이 1932년 카벤디시 연구소에서 실험했네요. 체드윅이 졸리오 부부의 실험을 다시 반복했어요. 이제 파라핀에만 충돌시켜 본 게 아니라 여러 가지에다 다 충돌시켜 봤어요. 그래서 베릴륨에서 나온 뭔지는 모르는 이 중선 방사선을 파라핀, 헬륨, 질소 등에 충돌시켜서 나온 것에 소위 그 속도가 뭔지 뭐 에너지가 뭔지 이런 걸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해가지고 운동량 보존 법칙하고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족시키도록 여기 충돌시킨 놈이 얼마만한 질량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방사선은 양성자와 질량이 비슷해야지 된다. 다만 질량이 0이면 안 된다. 감마선 질량이 0이죠. 당시엔 전혀 중성인 그런 입자 아는 게 없었지만 아무튼 파라핀에서 양성자가 나오려면 양성자와 질량이 비슷한 중성 입자가 있어야지만 된다. 이게 바로 중성자를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학술제 이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중성 입자를 중성자, 영어로는 뉴트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랬더니 모든 게 해결이 됐습니다. 자, 원자 핵에는 아까 A-Z에 전자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Z개의 양성자가 들어가 있고 A-Z개의 중성자가 들어있으면 질량 문제가, 원자량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수소의 원자핵에는 양성자 하나로 된 놈도 있고 중성자가 또 하나 들어있는 놈도 있고 중성자가 2개 들어있는 놈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들은 화학적인 성질은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화학적인 성질은 바깥에 있는 전자의 숫자로 결정되니까. 단지 이건 뭐만 달라지냐면 더 무거울 뿐이에요. 화학적인 성질은 같지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중수소, 삼중수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수소의 원자량이 1이 아니라 1보다 좀 큰 건 뭐냐면 수소 원자 속에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통계적으로. 그래서 자, 원자핵은 Z개의 양성자와 A-Z개의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Z는 같으나 N이 다른 원소 이런 걸 동위원소라고 하는데 원자량은 동위원소의 존재비를 고려한 원소의 평균 질량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원자량이 똑 떨어지는 정수가 아니었던 원인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탄소의 원자량은 12.011인데 그거 왜 그렇게 되느냐 보니까 네, 탄소 12는 중성자 6개, 양성자 6개짜리죠. 그게 98.9%가 있어요. 탄소 13은 1.1%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중해서 평균 내면 딱 뭐가 되냐면 12.011이라는 원자력이 딱 나와요.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또 있어요, 없어요? 탄소 뭐도 있어요? 탄소 14도 있지만 그거는 존재비가 얼마냐면 0.0000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지도 않겠죠. 네, 그래서 그건 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자핵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원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원자 속에는 전자, 양성자, 중성자. 모든 원자가 전자,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들어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물질의 기본 입자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전자, 양성자, 중성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너무 좋죠. 세 개로 만물이 결정되어 있다고 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제 의심 들어요. 아, 양성자도 또 때리면 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심 들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양성자를 쪼갰더니 중성자와 전자가 나왔어요. 중성자를 또 쪼갰더니 양성자와 전자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양성자 속에 중성자가 들어있고 중성자 속에 또 양성자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자, 이건 이상했어요. 그래서 아, 이제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건 서로 순환하는구나. 여기다 그래서 이름도 붙여줬어요. 이걸 갖다가 소립자다. 그래서 전자와 양성자와 중성자는 이제 소립자다. 소립자는 작은 입자가 아니라 이제 엘리먼터리 파티클, 기본이 되는 파티클이다. 이런 뜻이 됐어요. 그런 고유명사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핵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음이 알려진 뒤 양성자와 중성자도 쪼갤 수 있는지 확인했는데 더 이상 쪼개지 않고 서로 순환한다고 믿어가지고 이걸 소립자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런데 이 소립자는 이제 이런 소자 쓰는 것이요. 엘리먼터리 파티클이라는 기본 입자의 의미인데 이때는 잠시 동안이었어요. 잠시 동안 세 개의 소립자로 만물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흐뭇하게 생각한 시기가 잠시면 몇 년? 몇 년 되지 않아요. 2, 3년도 안 돼요. 바로 다른 일이 또 벌어집니다. 다른 일이. 그럼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시간 마치려고 하는데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빨리빨리 끝내죠.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